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합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선 기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 뉴스하이킥에 처음 보신 거죠? 첫 출연이고 그리고 진행자인 표디님도 처음 뵙니다. 아, 그런가요? 아하. 그래서 뭐 영광이고요. 곽우식 무슨 기자가 대신해서 오늘 네. 하루 잘 맛있게 먹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기자분 중에 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하시면 그 기자 경력이 길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긴 걸로 아는데요. 그런가요? 아, 그렇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이벤트 시작합니다. 좋아요 인증 이벤트인데요. 이종훈 평론가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이제 뉴스하이킥 실시간 유튜브 방송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있죠. 엄지척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엄지척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번호 샵 8001번, 8001번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사진 전송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시는 분 한 분의 추첨해서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100원 투자하실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늘 저녁 7시 35분 생방송 중에 발표됩니다. 네, 엄지가 위로 올라간 거 꼭 누르셔야 됩니다. 내려간 거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세 분께서 준비하신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임승호 대변인이 준비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두 명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도 나오지 말고 홍준표도 나오지 말고 뭐 누구도 나오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의 대선 지선 이후에 어떤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목소리였죠. 역시 민주당 워크숍 현장이었고요. 기자가 전당도의 불출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 이야기로 답을 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이 이재명 의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의원님이 고장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본인에 대한 질문이 최소한 전당대회에 관련된 것이 나왔으면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조금 최소한의 어떤 관계가 있는 답변들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경제 어려운 건 맞는데 본인에게 물어본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이악 물고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수순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신 분들과 좀 출마 여부 그리고 당선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이 악물고 모른 척이라는 상당히 새로운 표현을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이재명 의원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본인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 지난 대선의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의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올바르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책임지는 모습을 자신이 보이려면 예. 전당대회 출마해서 민주당을 정말 새롭게 쇄신하는 주역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명성 기자. 그건 네.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임승호 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엉뚱하게 경제 이야기로 묻지도 않은 답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만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대항마로까지 불렸는데 네.
내가 불출마하겠으니 너도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계속해서 의원들이 주변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 한밤중까지 아하. 이 의원 면전에서 불출마에 대한 네, 얘기가 이명선 정말 기자님 이야기 터져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착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명선 기자님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계속하시죠. 네. 뭐 전날 첫째 날 밤 늦게까지 어쨌든 이재명 의원 앞에서 불출마에 대한 요구가 본물처럼 터졌고 그로 예. 인해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조별 분임 토론이 밤 11시를 넘어서 끝났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의원은 이 분임 토론 종료 전에 먼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토론 임승호 대변인이 이제 발제하시면서 좀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 뭐 언론에선 죽음의 조 이렇게들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언론에서 드러났듯이 예. 조금은 예전에는 좀 불출마 요구에 대한 것이 그렇게 명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조금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당내에서요. 저는 평론가님께서 아까 어떤 책임지는 자세들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출마를 해서 정리하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 뭐 한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얘기가 한 달, 두 달 전쯤에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나 뭐 관계자들도 뭐 불출마도 책임을 지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천 계양에 출마해서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그거를 또다시 한 달 뒤에 지금 반복하겠다라는 것은 아하. 뭐 이번 지선 이전에는 일종의 어떤 반대 의미의 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을 한번 했다면 뭐 지선 이후에는 반대 의미의 미래통합당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시려는 건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민주당의 주장처럼 0.7% 포인트의 차이가 굉장히 아쉽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 굉장히 크게 진 대선 주자 후보였고 지선의 책임자인데, 그런 분이 또다시 지금 저는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정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금 민주당의 내홍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이 저는 정말 본인에게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예. 민주당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한 템포 쉰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근데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어떤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이 쉰다고 해서 무조건 잠잠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네. 어떤 혁신이라는 것을 시작하려면 대선과 지선의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의원의 거취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정리하고 나서 이게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이 최소한의 선결 조건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런 답도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사실 이 워크숍이라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 내 뭐 여러 가지 비토를 얘기를 했던 재선 의원들도 그렇고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주말 굉장히 힘든 주말 보내고 아하.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떤 네. 식으로든 방법 또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노력들 워크숍에서 나온 말들을 본인들이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아.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4701번님께서요. 이재명 불출마가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대안 제시는 없고 모두가 불출마만 말하네요. 대안 혹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 다 불출마하면 어떤 분이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혹시 임승호 대변인? 저 뭐 국민의힘도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라서 민주당에 대응하지 말씀드리기는 저는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사실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여러 언급했듯이 사실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다라면 아하. 상당 부분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을 것이고 저희도 좀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본인이 지금 부산의 김혜영 전 네, 의원. 본인이 이제 뭐 지역위원장을 사퇴하셨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뭐 이재명 의원 문제나 어떤 기존의 예전에 대선 이전에 송영길 당시 대표가 했던 그 혁신안들이 저는 최소한 그것만 몇 개 했어도 네. 저는 지금처럼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있었던 뭐 선거제 논의라든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 징계하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586, 저는 586 용태가 답이라고는 보진 않는데 586 중에서도 이미 정치적 눈높이에 굉장히 어긋나는 분들을 최소한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물러나는 방식을 최소한 취해봤다면 네.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해볼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분이 나오면
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4701님의 뭐 예. 그 불출마만 말하면 되나요 하는 부분, 대안은 없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에서도 네. 불출마를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7그룹이라고 하는 뭐 앞서 말씀하신 김혜영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정민 의원이나 박영준 의원 같은 네. 이런 분들도 다 출마해서 예. 정말 치열하게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87 용태로 나오니까 86 용태로 나오니까 97 머리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그리고 친문계 대표주자 이런 그 거물들과의 싸움 없이 97들이 전당대회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당을 쇄신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이번 전당대회는 치열하게 맞붙어 싸우고 네. 경쟁해서 그 경쟁 속에서 나온 대안을 쇄신안을 민주당이 실천하면 네. 거듭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거물들 물리치고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또 공격받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시사 안주 준비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뭐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네네. 뭐든지 간에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후제식 징계냐. 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과를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가 그럼 주목하시는 포인트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쟁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 모드. 네. 뭐 전투 태세를 지금 뭐 내전이겠죠, 내부에서. 네, 내전이죠. 예, 그러니까 내전.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전을 벌일 태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하면서 네. 불안해서 살겠나라는 얘기를 불안해서 못 살겠죠라고 예. 못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정미영 최고위원이 불안해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배현진 최고와 이준석 최고가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아하. 뭐 정말 스파크가 튈 정도로 네. 불꽃 튀는 뭐 정말 신경전을 펼치니까 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잡을 안 속이죠. 아주.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옆에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 등등. 동공이 흔들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모습을 권정동 나타나고. 원내대표가 말린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임승호 대변인 그 당내 문제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일단은 가장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건 윤리위였는데 저도 네. 좀 잠을 안 자고 언제쯤 발표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기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징계 절차를 개시해버려요. 이게 당무검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게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갑자기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지 그것조차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는 2주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행위다. 왜냐하면 그 윤리가 열린 곳과 이준석 대표가 그때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대변실에서 근무해봤지만 10초 거리입니다. 15초 거리. 뛰면 5초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5시간 동안 물론 다른 분들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가 있었지만 5시간 정도 회의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2주 뒤에 결정한다 그래요. 그냥 불러가지고 들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안 하고 2주 뒤에 뭔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이게 아마 3차 회의 결과로 알고 있는데 2차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했고 네. 3차 때 결과가 나와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줘야 돼요. 윤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든 이슈가 여기로 쏠리고 있는데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김철근 실장만 불러서 조사하고 그분 징계 절차 개시해버리고 이준석 대표는 바로 옆에 있는데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소명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2주 뒤로 미룬다. 네.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인가요? 저는 알 수 없죠. 추정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저는 뭐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윤리에서도 저는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팩트만 봤을 때는 예. 팩트는 그 유튜브 채널이 제시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게 김철근 시장의 소명일 텐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4월 달에 그 시작됐는데 3개월 동안 7월 7일까지 하면 3개월 동안 이걸 끌고 갈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어떤 뭐 저는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은 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100% 동의합니다.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동의하는 게 저는 처음에 윤리가 열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 정무적인 그 판단이 들어가고 뭐 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특정 세력이 이 저는 꽃놀이패를 줬다. 특정 줬다.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뭐 제가 볼 땐 당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을 좌지우지하시는 윤핵관들을 필두로 윤핵관? 해서 네. 당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지금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네. 윤리가 안 열렸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윤리위는 꽃놀이패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윤리 연기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걸 굳이 지금 그 카드를 다 소진할 이유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정치적이고 정무적일 수밖에 없느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윤리위는. 근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증거도 없이 결정할 수 있냐? 당 윤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당 윤리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네. 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그렇죠. 판단이고 예. 그다음에 뭔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모양새다. 이명석 기자님.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윤리위의 어떤 결정과 판단과 이준석 대표의 소명 기회가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이 2주라는 블랭크가 생긴 거예요. 예. 에어포켓 같은 형식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에어포켓 안에서는 말씀하셨던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양 세력의 갈등과 다툼이 2주를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시동을 걸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항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미끼라는 표현인데 일본식 말을 써서 디코이.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다.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렇게 응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 간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대표가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 도는 어떤 유행어 또는 그들만의 단어를 쓴 건데 정치권에서 쓰는 은어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그 비하적인 별명 간 뭐뭐라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간 그리고 장제원의 장.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장제원 연합과 다음 예. 주에 한판 붙을 것 네.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전투 태세를 선언한 겁니다. 통역이네요. 통역 완전. 세 줄짜리인데 다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2주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윤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어떤 이런 당권 싸움이라고 불리는 건 내지는 어떤 세력 싸움이라고 불리는 것에 이준석 대표가 주눅들고 이게 명분을 잃어버리고 이게 새가 더 작아지게 되면은 윤리위는 징계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한 2주간의 어떤 정치적 싸움에서 굉장히 명분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윤리도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 됐든 결국에는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는 정치위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윤리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죽하면 지금 언론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랑 단판 짓나? 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윤리위의 문제를 무슨 대통령이랑 단판을 지어서 결정해요. 아니 그러면요. 조금 전에 이종원 평론가는 국민의힘을 쥐고 흔드는 것이 당대표가 아니라 윤핵관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당내 거의 뭐 의원들의 세력도 없고 2030 신규 당원들 이분들이 주로 그 좀 지지 세력 아닙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당이 출범,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뭐 당원 그분들을 위주로 굉장히 당원세가 강해진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뭐 그분들의 당원 가입이 증대한다고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으로 유리해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분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사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 명분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당내 어떤 세력 간에 뭐 그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위치에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건 2030 당원들이 해줄 수 있는 몫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노골적으로 익명 인터뷰 하시던 분들이 이제부터 실명 한 명씩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세력처럼 나올 때 점점 가면을 벗고 나올 때 이 반대쪽에서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쳐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2030 당원들도 굉장히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여론전에서 네. 결국에는 한마디 했을 때 언론에서 많이 인용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사실 윤리가 어젠가요 엊그제 판단을 보류하면서 명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 명분에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서서히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근데 당 밖에 계시잖아요. 당 바뀌었군요. 아니 그런데 그 세 분이 일단은 윤리위 자체가 지금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영향받는다라는데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김병준 전 지방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완전히 그건 분리되어야 한다. 윤리는 윤리대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했고 이항희 위원장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데 왜 자꾸 흔드느냐? 왜 자꾸 정치적인 언행을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그럼 공유하는 건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죠. 네. 그걸 근데 알면서 왜안 저는 하냐는 제가 정당에 그 몸담아서 있었던 기간 동안 통틀어 보면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어느 당도 윤리위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하. 국회에 있는 윤리위원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윤리 특위 네. 말씀이죠. 그건 뭐 여야가 서로 뭐 싸우니까 그런 거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여기도 당내에서 네.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윤리가 정치라는 말씀이 참 슬프게 들리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명승 기자가 준비한 시사 안주 만나봐야죠.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브리핑 내용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장관과 대통령의 말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명성 네.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저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먼저 표명하고 싶어요. 직장인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초의 출퇴근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네. 하루에 8시간, 대충 7, 8시간 근무하는 9 to 6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단 한번 선을 그어주신 것 같아서 아니 네. 원래 감사드립니다. 후보 시절에 120시간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좀 그건 놓아주세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정도 이제 제가 좀 주목한 점을 꼽자고 하면 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또 여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연일 장관들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 자체를 대통령이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본인들이 임명장을 수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공식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검찰총장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단독적으로 검사장 인사를 행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무한 신뢰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이 대통령의 신뢰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무위원 전체에 해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경찰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 국기문란- 대통령의 결재를 없는 상황에서 발표했다고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주 최대 52시간제를 바꾸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건 국기문란 아니에요? 임성호 대변인 국기문란 아닙니까? 전 대변인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 저는 예. 뭐 그런 어떤 동일한 잣대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 네. 프로세스에서 국기문란 맞는 거네요, 그럼? 뭐 저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어떤 보고는 했겠죠. 근데 보고는 했는데 이게 최종 어떤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못 노동부 받았다고 장관이 했어요, 대통령은. 보고 못 받았다. 노동장관이 독단적으로 말을 한 건지. 근데 지금 또 나오는 걸 보면은 뭐 당 지도부인가 거기는 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정부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노동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주 120시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이 주 52시간을 비롯한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조는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혼란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의 어떤 당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인데 우선은 이명성 기자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근로시간, 노동시간 법정 부분 같은 경우에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부분. 또 한 가지는 장관이 한 이야기가 정부의 입장,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요. 건가? 이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명성 기자? 일단 대통령께서 직장인의 고충을 이해하신다는 선회를 해주셨는데 진심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네. 그 본인의 공약인 주 120시간과 관련된 노동 정책은요, 그 대통령 대선 공약집 첫 번째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을 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다라던가 어떤 식의 보고서 형태가 됐던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대통령에게 제가 또는 보고가 되지 않은 노룩 패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예. 상태로 여과 없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부처 또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 과정에 따른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시간 문제는요. 최저임금과도 맞물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면 결국은 집 대출 문제라던가 이런 것까지 확대돼서까지 정말 생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정부 부처가 하나의 목소리로 원마이크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법인세 예. 인하 부분 얘기하면서 감세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OECD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팩트가 틀렸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OECD까지 끌고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노동부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이번에 저도 OECD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 보다 1년에 4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나라예요. 아하. 근로시간이 400시간 더 많은 나라예요. 네. 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거는 OECD 들고 안 옵니까? 왜 자꾸 왜 자연스럽게 저를 보시는지 자연스럽게 모르겠는데. 그게 눈길이 가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 OECD 기준에 OECD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었고 그거에 네. 대해서 낮추겠다에 대해서는 왜 OECD 기준으로 하시냐 하시면서 또 이거 반대로 하는 거는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그래서 보고 팩트가 틀렸다고 한 거고 팩트가 틀린 거고. 무슨 그건 또 따져봐야 돼. 저는 법인세는 예. OECD에 맞춘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건 또 반대로 이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당위를 그건 따져봐야 그거고.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400시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늘려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는 92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거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공식적으로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게 최대한 하게 돼도 결국엔 휴식 시간 11시간 보장은 되기 때문에 8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주 80시간까지 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의 여지는 남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나서 조선업계라든지 건설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과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잘못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서 약 97%가 실질 임금이 줄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노동시간의 적절한 배분과 어떤 휴식시간의 보장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어떤 실질 임금이 줄어들 정도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지금 단위 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노동시간을 더 많이 해라, 의무적으로 더 많이 해라, 그 총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총량이 늘어나겠죠. 자꾸 기업을 선의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너무 악마의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금 이번에 정부 발표는 네. 노동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임금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도 정부가 봐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언급하셨던 92시간과 관련된 보도에서 이제 노동부가 오후에 이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되므로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92시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
하루에 이제 92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에 92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일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동부가 말한 이 건강 보호 조치 관련해서 11시간을 쉰 후에 다음번 노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24시간에서 13시간 노동을 빼면 11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주일의 최장 기간 92시간이라는 시간의 노동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단 13시간 노동을 하는 동안 출퇴근하지 않고 공장에서 자야 되고요.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 또는 유연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부분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노동 시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고 우리가 최대한 효율성 있게 짧은 시간 동안 하되 생산성 높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려우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에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